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고요. 네, 맞습니다. 재무제표만 딱 놓고 보면 이건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완벽 그 자체죠. 그렇죠. 지난 12개월 매출이 4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네, 순이익도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 원이 넘어가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 이상하게 시장 분위기는 좀 미지근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에 나온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면요.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긴 하는데 하는데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고작 3%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마치 사긴 사야겠는데 엄청난 기대를 하지 마.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잖아요. 네, 확신에 차서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확신의 얇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실적이라는 겉모습은 거의 철옹성 같은데 그 성벽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도 있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법원 판결문, 또 시장 분석 자료, 기술 지표들을 통해서 그 미스터리의 본질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핵심 수익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위험은 아이폰이 덜 팔리는 것 같은 그런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애플이 돈을 버는 그 규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규칙이요? 네. 그리고 그 규칙의 심장부가 바로 앱스토어고요. 지금부터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 확신의 얇음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진짜 단단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럼 먼저 그 성벽, 그러니까 애플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견고한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과 이익은 엄청나죠.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이 애플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버는 방식 때문이거든요. 방식이요. 네, 투자자들이 애플을 단순 배당주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주로 보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 그게 바로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프리미엄이요. 그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 제품의 브랜드 가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일부 맞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프리미엄의 원천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비스 부문이에요. 서비스 부문? 네, 클라우드, 애플뮤직 같은 구독 서비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앱스토어, 바로 거기에 해당되죠. 하긴 아이폰은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서비스는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정확합니다. 매달,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반복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예측 가능하고 마진도 훨씬 높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애플을 그냥 제조업체가 아닌 아주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프리미엄의 진짜 심장부가 바로 앱스토어라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인가요? 앱스토어는 단순히 앱을 사고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디지털 상업지구의 유일한 도로를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유일한 도로? 네, 애플은 오랫동안 이 도로를 지나는 모든 거래, 즉 인앱 결제는 반드시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 30% 수수료가 붙는 바로 그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통행료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거죠. 와, 모든 거래의 30%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구조를 정말 사랑했죠. 하긴 앱 생태계가 알아서 막 커지고 번성할수록 애플은 그냥 그 길목에 서서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버는 거니까요. 네, 이보다 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뭔가요? 과연 그 길목의 규칙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단단해 보이는 규칙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8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아주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애플의 그 인앱 결제 규칙을 우회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앱 안에 몰래 심어놓은 거죠. 와, 심지어 애플에 내는 수수료만큼 여러분께 할인해드립니다. 라면서요. 이야, 이건 뭐 대놓고 싸움을 건 거네요.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예상대로 애플은 바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렸죠. 보통은 이러면 개발사가 규칙 위반을 인정하고 앱을 수정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수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에픽은 앱이 삭제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합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처럼요. 네, 이건 단순히 수수료 몇 푼 깎아달라는 수준의 분쟁이 아니었던 거죠. 앱스토어라는 그 길목을 통제하는 애플의 권력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플랫폼의 규칙에 맞서 싸우는 건 자기 가게의 유통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에픽은 왜 그런 전면전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에픽은 이 싸움을 통해서 단순히 자사의 이익을 넘어서요. 그 플랫폼의 결제 독점권 자체를 법정에서 한번 흔들어 깨뜨려 보겠다.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수년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2024년 1월에 연방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양쪽 다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이게 아주 미묘했어요. 법원이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에픽의 편에 섰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안티 스티어링이라는 규정입니다. 안티 스티어링. 말이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요. 앱 개발자가 자기 앱 안에서 저희 웹사이트로 오시면 더 싸게 결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하거나 외두 결제 링크를 거는 행위. 이걸 애플이 막아왔는데 법원이 그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니 금지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앱 안에서 다른 결제 방법을 안내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비록 작은 문 하나가 열린 것 같지만 이건 애플의 그 철옹성에 난 최초의 아주 의미 있는 균열이었어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애플이 규칙을 바꿀 차례였군요. 드디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플이 두 번째 이례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건 시장을 더 긴장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아, 또요? 네,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척은 했지만 그 방식이 아주 교묘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외부 결제로 가는 링크를 허용했어요. 하지만 그 링크를 통해 나간 결제에도 여전히 27%라는 높은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잠깐만요. 30%에서 겨우 3%포인트 깎아준 거네요. 게다가 자기들 결제 시스템을 쓰지도 않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니?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 링크를 누르는 과정도 굉장히 불편하게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말이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당신은 지금 안전하지 않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애플은 이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경고창을 여러 번 띄워서 사용자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하하하. 이건 뭐 저쪽 가게가 더 싸긴 한데 가려면 진흙탕을 건너고 좁은 골목을 지나야 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악의적 준수, malicious compliance라고 볼 수 있죠.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아주 얄밉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거대 기업이 사법부의 결정을 이렇게 대놓고 회피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더 큰 문제로 번질 위험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애플은 왜 법원과의 추가적인 마찰, 그리고 시장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방어벽을 쳤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사가 지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회사의 핵심 돈줄이자 프리미엄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아, 애플의 이런 행동은 시장에 두 가지 더 큰 위험을 암시합니다. 첫째는 수수료 수익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가시적인 위험이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험입니다. 바로 플랫폼 프리미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플랫폼 프리미엄이요? 생각해보세요. 애플의 높은 주가, 즉 멀티플은 애플이 이 생태계의 규칙을 만든다는 시작의 강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이 애플의 규칙에 제동을 걸고 규제 당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의 지위가 규칙 제정자에서 규제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룰 메이커에서 룰 테이커로요? 네, 이건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예전만큼 확실한 비즈니스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애플에 부여했던 그 높은 프리미엄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익은 그대로인데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걸 멀티플 하락 혹은 밸류에이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수료 수입 몇 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떠받치던 그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2025년 4월에 애플이 금지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번 달 2025년 12월 10일에 나온 항소법원 판결 역시 어느 한쪽의 완승도 완패도 아닌 아주 애매한 결론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차라리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한번 빠지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이것이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형태만 바꿔서 계속 남아있는 상태. 시장은 당연히 조심스러워지고 주가는 더 이상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고점 근처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기술적 지표들도 이런 교착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라면 그 RSI나 MACD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용어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주가가 과열 상태인지 침체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RSI라는 지표는 딱 중간인 중립 상태에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주가 추세의 힘과 방향을 보여주는 MACD라는 지표는 아주 미세하게 약세로 돌아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지표들도 단기 저항선과 중기 지지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사이에 주가가 딱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차트가 지금 큰 움직임을 앞두고 숨을 고르고 있다. 어느 쪽으로 틀지 나도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애플을 둘러싼 현재의 핵심 이야기는 실적이 나쁘다가 아니라 성공의 규칙이 다시 쓰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도 단순하게 좋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요. 네, 만약 애플이 이 새로운 규칙의 시대 속에서 규제 당국과 시장을 모두 설득할 만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낸다면, 예를 들어 개발자들과 상생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털고 고점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약 외부 결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같은 다른 규제 업박까지 더해지면서 애플의 방어벽이 생각보다 약하다. 이런 인식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네. 돈을 벌던 반식의 확실성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하고 있더군요. 단기적으로는 278달러, 중기적으로는 275달러 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이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단기적인 위험 관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 네, 앞으로는 단순히 분기 실적 발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의 흐름을 끈질기게 따라가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현실의 앱스토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형 개발사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애플이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프리미엄을 지켜낼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게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애플이라는 그 익숙한 이름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익숙함은 경계를 풀게 만들고 바로 그 경계가 풀린 곳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한 기업의 다음 제품이 무엇일지,
새로운 아이폰이나 비전 프로 같은 기기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는 화려한 신제품 발표 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법률 문서나 서비스 약관의 단 한 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